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동탁 2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정리 좀 하죠. 동탁은 원래 집안이 그렇게 대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도 한 마리밖엔 집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받은 비단 등 각종 재산을 자신의 부하 병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등 부하들의 생계를 챙겨주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의리의 큰형님. 한 조정에서도 변경해서 동탁이 이민족하고도 짝짝꿍, 자기 부하하고도 짝짝꿍 이러니까 군벌화 될 것을 우려하여 그에게 여러 인사조치를 내리죠. 병력을 황보송한테 반납하고 다른 데 가라, 병주로 옮겨라 이렇게 계속 인사를 내리지만 여기에 대해 동탁은 온갖 변명의 상소를 올려 결과적으로 무시해버리죠. 심지어는 서량인들 병사를 차라리 병주, 발령지로 모조리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요구도 하고요. 동탁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겠다라고 하는 당시 동탁군 패밀리의 결속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동탁의 이런 내 맘대로 행보에 한 조정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하필 그때 해필이면 황제가 세상을 뜨죠. 이에 당시 권력, 구조를 이루던 그 환관, 외척, 하진, 하태우, 이복남매, 그리고 원소 등 청류파, 하진이 이 두 원수, 환관과 청류 사이에 중간자 위치였는데 이 환관 권석 등과의 불화로 서서히 그 청류 리더 원소한테로 기울죠. 결국 원소의 펌프질로 환관을 싹 숙청해버리려고 하는데 이 낌새를 알아차린 환관들이 하태우한테 혼신의 힘을 다한 알랑방귀를 뀌어서 이 숙청을 하태우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여기서 하진이 그냥 밀어붙이질 못하고 자신을 출세시켜준 환관들과 옛정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하는데 옆에서 답답해하던 원소는 그럼 환관 숙청을 안 할 수 없는 구실을 만들자 해서 상당히 웅대한 계책을 짭니다. 당시 조정을 고통스럽게 하던 게 황건적도 과거에 그 이전에 있었지만 하북적의 흑산적이라는 도적대가 있었는데요. 최대 규모 100만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거대 집단이어서 게다가 이들이 환관 실세들에게 뇌물도 주고 해서 한 조정에서는 환관들을 중심으로 흑산적 리더에게 관직도 주는 등 적당히 손잡는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마침 자신의 영역에서 날뛰는 흑산적도 이참에 남의 손 도움 빌려서 싹 쓸어버릴 겸 원소는 환관 플러스 흑산적 원큐에 다 날려버릴 희대의 계책을 진언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1. 특정 장소에게 일정 병력으로 거짓 흑산적으로 꾸미게 해 도읍 가까운 데서 불지르고 소요를 일으키게 한다. 2. 이를 토대로 드디어 흑산적이 대대적인 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대호들갑을 떨어서 이거 중앙군만으로는 못 막는다. 전국 각지의 장수들을 다 도읍으로 불러들여 싸워야 한다라는 일종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각지의 군웅들을 호출한다. 이렇게 불러들인 거대 세력과 대혼란 분위기를 통해 하태우와 환관 지지파를 압박하여 그간 흑산적 유화책을 주창했던 환관들을 일거에 숙청해버린다. 그리고 이참에 각지에서 온 군웅들과 함께 그간 골칫거리였던 흑산적, 이제 제도권 안 호족으로까지 성장하려는 이 신흥 지역 라이벌까지도 싹 밀어버린다. 그야말로 슈퍼플랜이죠. 성공을 한다면. 하진이 이 슈퍼플랜에 감복했는지 이대로 그냥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환관하고 청류 중 언젠간 하나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느낀 건지 상당한 휘하 인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 계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원소가 이때 30대 때였거든요. 3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엘리트 나름으론 집안 내에서 노비의 자식이라고 차별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근성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어쨌든 엘리트, 젊어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똑똑하다, 내가 멋들어진 계략을 세우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젊을 땐 하기가 쉬운데 원큐에 환관 플러스 흑산적을 날려버릴 만한 이 장쾌한 계략을 짜면서 스스로는 대단하다, 역시 난 짱이야 자아도취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자기 계획대로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가죠. 일단 여기서 하진이 모을 각지 군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동탁인데요. 동탁을 여러 멤버의 일원으로 선택한 건 아마도 실제 주변 진식 같은 사람도
군웅을 도읍으로 불러 혼란 상황을 만드는 건 뭔 일 생길지 모른다 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동탁이 원래 집안이 금수저도 아니고 중앙 정계는 더더욱 닿은 선이 없으니 얘는 뭐 불러봐야 딱 적당히 이용하기 좋을 것 같다. 별로 안 무섭다. 그냥 뇌가 없는 야생 짐승 같은 놈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담 없다. 인간을 섣불리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오는가. 우린 여기서 이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실패는 사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혹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뭐 뒤통수 맞는 경우, 반대로 실은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만남인데 겉모습만 보고 상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나도 모르게 흘려버리는 경우 뭐 더 있죠. 여하튼 이 슈퍼플랜이 구체적으로 실제 추진이 되는데, 일단 하진은 여포의 원주군으로 유명하죠. 정원. 이 사람을 주요한 역할로 이용을 합니다. 바로 거짓 흑산적 역할을 맡긴 거죠. 이 정원도 하진이 호출해서 도읍으로 온 세력 중 하나죠. 병주에서 왔는데, 이때 정원이 데리고 온 부하가 바로 같은 병주 출신 여포죠. 하진이 정원을 시켜서 흑산적처럼 날뛰라고 했으니 이때 불을 여기저기 싸지르며 날뛰었던 건데, 그때 그 함께 날뛰었던 인물 중에 여포도 있었을 수 있죠. 이때 날뛰는 걸 얼마나 심하게 휘저었냐면, 후한서 공손찬전에 보면 그 이연이 달아놓은 주석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때 하진이 거짓으로 정원으로 하여금 군사 수천 명을 풀어 한해에 도적이 있는 것처럼 하여 흑산백이라 칭하고, 이를 아뢰며 환관 조충 등을 주설해야 한다고 했다. 위장 흑산적 패거리들이 황하의 나루터를 불태워 관청이나 인가가 남아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 하태우가 심히 두렵고 놀라했다. 이렇게 초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전국 5만 군벌이 모여드는 아수라장 속에서 하진은 당당하게 여동생 하태우에게 밀고 들어가 환관을 모조리 숙청하고자 하오니 제가 해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던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계획의 틀어짐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하태우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환관 숙청에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환관들 그들의 괴력의 아부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하태우가 워낙 많이 받아 먹어와서 뭐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아 쓰지 못하는 과거 제도가 없던 당시 시대상 환관을 모조리 내쫓으면 그게 황제권의 수족을 자르는 일이 될 수 있다. 청류 대신들에게 포위된다. 뭐 이런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빠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나중에 저 자존심 센 가문빨 청류들이 갑툭튀한 백정 출신 외척 하진 오빠라고 냅둘 것 같아? 정신 차려 오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었죠. 실제로 그 의분 남동생 하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난리 속에서 형을 찾아가서, 하진의 그 의붓 동생이에요. 형님, 우리가 처음 남양에서 왔을 때 모두 처지가 빈천하였는데 환관들에게 의지하여 부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라 일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일단 엎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깊이 다시 생각하시오. 장차 환관들과 더불어 화해하십시오. 이런 대난리를 만들었음에도 동생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자, 또 비록 로비긴 했지만 뭐 옛 은혜도 있고 하여 여기서 하진이 갈등을 하는데, 이 막판 갈등에 대해 여기서 환관을 깨끗이 척결하고 청류의 영웅이 되어 천하 대권을 잡으려 한 원소는 하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환관들을 몰아넣을 대계책이 이미 이루어졌고 판세는 이미 드러났는데 이를 지체하면 변고가 생길 뿐입니다. 장군께서는 당장 처결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순간 갈등하던 하진은 원소의 이 강력한 재푸쉬에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죠. 좋다. 원소경이 알아서 다 하도록 하게. 내 전권을 주도록 하겠네. 이렇게 원소에게 사태의 지휘권을 맡겨버립니다. 하진은 여기서. 원소는 바로 병사를 지휘하여 주요 환관들을 전부 기거하던 곳에서 옴짤달싹 못하게 억류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때 한창 열심히 수도로 달려오고 있던 동탁 등에게도 파발을 보내서 빨리 와서 환관 척결에 가담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렇게 원소가 하진에게 위임된 전권을 갖고 도성 내에서 강력하게 무력 시위를 벌이자 사실상 이제 흑산적 대난리를 빙자한 하진과 원소의 정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이렇게 초강경으로 나오니 이제야 비로소 하태우는 뜻을 굽히게 됩니다. 중상시 등 주요 환관들을 파직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하진하고 아주 가까운 몇몇 환관을 제외하곤 거의 숙청을 해버리죠. 근데 이 숙청이라는 게 그냥 파직을 하는 거지 뭐 투옥을 한다던가 참하는 게 아니었어가지고요. 판세가 극히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파직 환관들은 일제히 하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대장군, 이제 오직 대장군의 말씀만을 평생 따르겠나이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며불며 사정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원소가 여기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대장군, 저들의 저런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들을 고이 돌려보내시면 안 되며 확실하게 처결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하진이 이 사람들을 파직 외에 딱히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이 대난리가 일어나는 와중에 환관들, 특히 우두머리 환관인 장량, 너무나 유명하죠. 십상시의 대장 장량, 어쨌건 권력 최고 집단의 우두머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그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사태에서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리만은 없었죠. 이 장량의 아들이 있어요. 당연히 양아들이었죠. 조조도 환관 조등의 양아들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장량의 양아들 부인이 그 하태우의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량 며느리가 하태우 여동생.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장량하고 하진 하태우하고 얽힌 집안이죠. 그러니까 인척간이다. 여기서 장량이 한때 일국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했던 그 절세의 아부 기술을 활용해 반격을 펼치는데 이 그 자신의 며느리 하태우 여동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한 이런 연기를 펼쳐 보입니다. 며느님, 이 늙은 노신이 죄를 얻게 되어 며느님과 함께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때의 황제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보니 이제 궁전을 멀리 떠나가는 마당에 가슴 저미게 그리운 마음 가득합니다. 며느님, 원컨대 다시 한 번만 더 입궐하여 잠시라도 태우와 폐하의 안색을 바라본 후에 물러나 무덤구덩이로 들어간다면 이 장량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도와주세요, 며느님. 이에 장량 며느리 하태우 여동생은 자신의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가서 눈물겹게 시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전하죠. 이 하태우 어머니가 하태우한테 이 눈물겨운 이 얘기를 전하니 여기에 이제 하태우가 장량 및 그가 거느린 십상시를 모조리 파직한 결정을 싹 취소하고 전원 복직시켜라 이런 조서를 또 긴급으로 다시 내려버립니다. 대단하죠? 하진하고 원소가 그 생쇼를 해서 압박하여 이뤄낸 숙청인데 그걸 감성 아부 한 방으로 뒤집어 버린 거니 이 정도면 거의 예술이라고 칭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부를 극한의 예술로 승화시킨 장량, 불사신과 같은 불굴의 아부로 다시 부활한 이 장량과 십상시의 모습을 보며 하진과 원소는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모조리 참하진 않아도 최소한 싸그리 파직시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숙청하려고 했던 하진은 여동생 하태우가 자신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눈물 연기에 넘어가 이런 조서를 내려버린 데 대해 대분노. 당장 하태우를 찾아가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의 충고대로 이 환관들을 그냥 마냥 살려두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나름 저력의 집단이다. 이걸 깨닫고 결국 하태우에게 이들 모두를 주살하자라고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태우는 당연히 이에 동조하진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친이 흥분해 이야기를 하는 걸 주도 면밀한 장량이 몰래 엿듣는 사람을 배치해둬서 그걸 모조리 듣고 말죠. 이에 장량매 십상시는 하진의 저놈이 그냥 숙청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들도 생과사의 공포에 빠져 드디어 극단적인 결단에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대부의 그 대사 있잖아요. 내 생각을 쉽게 남이 알게 하지 말아라. 결행할 때까지는 절대 알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다 알게 되어버리니 결국 환관들은 저 하진이를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하태우가 언제까지 환관들을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환관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대장 장량은 신복들을 시켜 수십 명을 무장시켜 국내에 은밀히 매복하게 하고 하진에게는 하태우의 조서를 위조하여 다시 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하진이 궁으로 들어와서 장량이 날조한 그 약속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당연히 뻥이었으므로 하태우가 아니라
나타난 건 장량이었습니다. 장량은 무장한 측근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며느리, 하태우 등 앞에서 비굴하게 눈물 흘리며 조아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패거리로 하진을 둘러싸고 강력하게 일갈하기 시작합니다. 대장군, 전하가 어지러운 것이 어찌 유독 우리들만의 죄이겠소. 선왕 영제께서 일찍 왕미인권으로 하태우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거의 태우를 폐하려 하였을 때를 기억하시오. 그때 우리 환관들이 울면서 사정을 하여 겨우 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소. 그때 우리 환관들이 각 집안에 엄청난 재물을 각출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헌데 대장군은 이제와 우리들을 추살하려 하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해도 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소. 경이 말하길 우리 궁궐안이 더러워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경 포함하여 이 도성 내에 깨끗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오. 그러니까 하진 원소가 흑산적 난을 조장하여 흑산적과 환관들이 붙어 먹으니 그 환관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런 구실로 이번 건을 벌인 건데 이 장량 얘기는 야 우리도 받아먹었지만 그럼 하진 너는 깨끗하냐? 뭐 이런 얘기죠. 엎드려 빌 때와는 달리 180도 변한 무시무시한 장량은 이 말을 끝냄과 함께 주변 측근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냅니다. 이에 무장하고 있던 장량의 부하가 칼을 휘둘러 단칼에 하진을 베게 되죠. 백정이라는 당대 최하층 신문에서 피땀 흘려 엄청난 재산을 일구고 그를 바탕으로 15년 넘는 끈질긴 로비를 통해 여동생을 황후로 만들고 자신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하진. 그의 나름 파란만장했던 일대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늘 방심하지 않으며 살아야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하진도 진짜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최고 대장군까지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이죠. 인생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소가 하진을 죽였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원소가 이렇게 심하게 하진을 펌프질한 이유는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반환관, 청류의 영웅 이쪽으로 타겟팅을 했기 때문이죠. 기존의 청류들도 직전에는 환관들에게 밀리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앞장서 나서줘서 총대 메고 저 환관 좀 제거해줬으면 이런 게 있는데 젊은 원소가 총대 메기 승부를 건 거죠. 나름 자신의 삶을 걸고. 실제로 원소가 반환관 리더로 선다고 했을 때 원소 집안의 어른들이 청년 원소에게 니놈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냐 라는 식의 강력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하진이 환관한테 비명에 당했지만 사실 원소도 그걸 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웅이 되기 위해 승부를 건 거죠. 나름 원소가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소는 한창 환관들 전성기 때도 환관에게 숙청당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등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때 환관파에서 원소를 저세상으로 은밀히 보내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대로 시도는 안 했어도 최소한 원소 본인이 위협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원소가 나는 천하에 이름난 사람이 아니면 이제 함부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신변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었다라는 그 정황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원소 집안이 워낙 거대하니까 환관도 함부로 결행하지는 못하고 골머리를 썩다가 회유도 할 겸 원소한테 관직도 주곤 했는데 또 원소가 멋있게 또 이건 또 안 받습니다. 환관들 입장에서는 원소라면 그야말로 이가 갈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원소는 왜 이렇게 청류들의 영웅이 되고 싶어 했나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이런 원소의 행동이 그 집안 전체 기조하고는 안 맞는 거였어요. 집안 어른들은 사실 환관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기조였습니다. 청년 원소가 좀 특이하게 설친 거죠. 그래서 집안 어른들하고 갈등이 컸는데 그럼 대체 왜 이런 돌출 행동을 한 거냐. 일단 집안에 대한 반항심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소도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 원소의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원씨 집안인데 원소의 어머니가 이제 그 집안의 노비였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집안 내에서 분명히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고 실제로 원술 같은 경우는 이 원소의 출생 콤플렉스에 대해 아주 심하게 후벼댔죠. 심지어는 원소 저 자식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실 아버지도 노비인 놈이다. 우리 원가의 씨앗이 아닌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원소가 뚜껑이 열려서 대노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차별과 안 좋은 시선을 어릴 때부터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 근원적 억울함이 원소의 젊은 시절 유명한 그 초인적인 6년상
사실 3년상만 해도 진짜 힘든 건데 그걸 6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전국 청류들한테 대이슈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원소의 6년상을 보러 전국에서 구경꾼들이 찾아와서 다 구경하고, 근데 이게 구경 오는 게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러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데 숱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단 하나의 흠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 수많은 찾아온 사람들을 다 일일이 상대하면서도 6년상을 완벽하게 해냈으니 그 의지력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 의지력의 근간은 아무래도 집안 내에서 노비 자식이라고 무시받았던 그 괴로움, 그것이 힘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죠.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환관과의 대승부를 통해서 청류의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비슷한 심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반항심이 영웅심을 부추겼다. 환관하고 적당히 붙어먹으려는 집안 기조에 반기를 듬으로써 집안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하려 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 엄청난 의지력, 정신력 이런 게 무시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시라는 게 진짜 사람에겐 양날의 검이죠. 엄청난 의지의 촉매체가 되어 사람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그냥 마음에 어두운 상처만 남길 수도 있고, 저도 늘 생업 현장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당할 땐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무시당할 때 느꼈던 그 억울함이 뭔가 내가 이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동기부여 이런 게 가끔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무시를 이런 원소 같은, 그러니까 원소가 오늘날로 치면 거의 뭐 국내 최대 대기업 집안의 아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도 무시를 당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과연 인간이 무시를 안 당하고 사는 게 가능한가? 어떤 인간이라도 위에는 그 위가 있고 산꼭대기에 있어 보이는 사람도 더 높은 산 위에 있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갑질했다 이거예요. 막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 답하길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완전 구름 위에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라는 말이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 원소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런 상류층 사람들일수록 무시, 상호 비교 이런 거에 더 민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돈, 지위, 권력 이런 거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그들끼리 이제 같이 사니까 삶, 인간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그게 되는 거잖아요. 돈, 지위, 권력 이런 거에다가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게 없는 100만 명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그게 더 뛰어난 한 명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원소의 철저한 환관과의 대결 의지, 그건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정의라는 강한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 우리 청류들을 위해 내가 온몸으로 앞장서겠다. 나야말로 리더다. 따라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가올 새로운 천하는 환관들에게서 빼서 내가 가지겠다. 나를 노비자식이라 비웃었던 원술 등 여타 집안 사람들에게 나 원소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못하는 걸 나는 한다. 선배 청류들이 못했던 환관 박살내기 이 원소가 해주겠다. 근데 대장군 하진을 구워 삶아서 이 열정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는 찰나에 환관들이 하진을 갑자기 제거해버렸단 말이죠. 장량이. 어쨌든 장량도 권력 최정점에 갔던 사람인데 그 정도까지 갔던 사람이면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어떤 건데 너무 가볍게 왔다. 납작 엎드렸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본성을 발휘한 장량은 결국 하진을 제거하고 아예 이걸 시작으로 전국 전체를 빠르게 장악해 버리겠다라는 플랜을 밀어붙입니다. 장량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선수 필승, 적파의 우두머리 하진을 제거해서 적군의 지휘 라인에 순간적 공백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상대 파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날려서 지휘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빠르게 적 주요 인사를 제거하는 게 바로 정변 승리의 기술이죠. 장량은 번개처럼 사례교위, 하남윤 등 주요 직책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조서를 위조해서 뿌렸는데, 이때 한 신료, 이 상서가 이 갑작스런 인사 변경 조서를 보고 이런 건 대장군이 계셔야 정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장군을 뵙고 말씀 나눈 이후에 정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장량이 그 상서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벤 하진의 머리를 상서에게 던지며
하진 여기 있다. 어디 한번 얘기해 보거라. 하진 그놈은 뭐 봐나요? 이미 주살된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포스를 보여주며 밀어붙이죠. 그리고는 구 하진파 및 원소 청류파들을 조서를 위조해서 역적으로 긴급 선포해 버리고 순식간에 친위군을 활용 긴급 체포 제거해 버려 전국을 장악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량은 구 하진파들과 원소들이 대장이 사라진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대처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밍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었죠. 오히려 구 하진파와 청류 인사들은 당황은 고사하고 아주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하진 밑에서 거의 사병대장처럼 있던 오광은 하진이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구 하진 사병을 거느리고 입궁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변을 저지른 환관은 문을 닫고 스스로도 무장한 채 농성을 하려 했는데요. 여기서 이 오광이 반환관파의 또 다른 한 명의 거두였던 원술한테 찾아가서 함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역시 당시엔 젊은 뻗치는 혈기를 가지고 있던 원술은 이 난리 소식에 자신도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오광하고 같이 궁으로 뛰쳐들어가죠. 근데 궁문이 닫혀있잖아요. 이걸 이제 원술 오광이 도끼로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원술은 남궁, 동궁, 서궁을 불태워버리면서 장량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력 시위를 하죠. 구 하진파, 청류파들이 당황커녕 오히려 이렇게 하진대장군이 사라져 이젠 이판사판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폭주를 해버리게 되었다. 이에 실주의 병력에서 밀리는 장량은 바로 하태우에게로 달려가 마마, 이전 하진대장군 휘하 병사들이 지금 난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시급하니 우선 저를 따라 피난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언제 역도들이 이리로 밀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형식상의 결재권자 최고 상산 역시 황제와 태우니까 일단 이들을 확보해야 한다. 여차하면 최고의 방패마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을 옆에 끼고 있으면 그 명령을 빙자해서 어떤 병력을 이제 또 지휘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게 환관의 한계이기도 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환관은 황제밖에 믿을 데가 없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 황제가 어리고 비리비리하니까 이렇게 초라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심상시들이 데리고 도망하던 게 그 황제 유변 그리고 그 황제의 이복 동생 왕미인의 아들 유협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하태우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하태우는 단규라는 십상시에 이끌려 도망을 가다가 유비 그리고 공손창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노식에게 딱 걸립니다. 노식도 이 난에서는 원소파였기 때문에 이 노식이 거느리던 병력과 함께 단규를 향해 당장 하태우를 내놓으라고 일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단규가 태우를 놓아주게 되는데 이때 태우가 그들을 선호하기 위해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누가가리로 뛰어내려서 그렇게 이제 빠져나왔다고 하죠. 당시가 얼마나 아수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쉽게 황제와 유협은 확보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십상시 자녀 무리가 데리고 도주를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난리 급보는 당연히 원소의 귀에도 들어가는데요. 우린 흔히 원소가 결단력이 없다고 하는데 뭐 나중은 어떨지 모르되 여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자신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긴급하게 이끌고 궁으로 달려가죠. 하진도 이렇게 당한 김에 이젠 이판사판이다. 가만히 있다간 나도 하진처럼 당할 뿐이다. 거침없이 자신이 거느린 병을 이끌고 궁내로 난입해서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환관을 척살하라. 실제로 원소 본인도 맨손, 주먹으로 환관을 2명이나 때려서 척살을 하고요. 이런 앞장서서 괴력을 발휘하며 분기하는 원소의 부하들도 완전 흥분하여 당시 권례에 있던 환관 2,000명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에 있던 여타 중도파, 세력 등등에서 전부 반환관파로 돌아서서 무차별적인 환관에 대한 대대적 제거 공격이 난무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하여튼 환관만 보이면 다 없애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염만 없어도 환관으로 감안하고 그냥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수염은 없는데 환관이 아닌 사람들은 즉석에서 자신의 물건을 보여주며 증명한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실제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예측지 못한 아수라장에서 숱한 이변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하진 남동생 하묘 이 사람이 그 하진의 사병대장 오광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오광은 원래 하묘가 친환관적인 의견을 평소 많이 주창하여 이 하진 참살의 배후에 동생 하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하진의 부하 사병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대장군님을 해한 주범이 그 동생 하묘다. 근데 당시 사병들 사이에서 하진이 인기가 대단히 좋았었다고 합니다. 후한서, 하진은 본래 어질고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사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설령 우리가 세상을 뜨더라도 하묘에게 복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하묘에게 갑자기 오광과 그 일파가 들이닥쳐 하묘는 밑도 끝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오광하고 같이 하묘를 공격하러 갔던 사람이 바로 동탁의 동생 동민이었습니다. 그럼 동생도 이렇게 난리 속에서 휘젓고 다닐 때 정작 형인 동탁은 무엇 하고 있었는가? 자신의 3천여 패밀리 병력을 거느리고 낙양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동탁은 군을 이끌고 오면서 멀리서 낙양에 불길이 올라 밤하늘을 훤히 밝히는 것을 보고 이거 완전 터졌구나. 이 불길을 보고 낙양 서쪽으로 동탁은 신속한 행군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때 십상시 손에 이끌려 도주를 하던 황제와 그 이복 동생 그 유협, 진료왕이라고 당신 했죠. 이 두 소녀는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 십상시들은 그 권례가 원소와 그 일파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환관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차피 이거 잡히면 가도 곱게 못 간다. 추격군에 어차피 잡힌다. 이런 판단이 들자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최고 권력자의 허망한 퇴장. 이렇게 되어 이 남은 두 소년들은 그 아수라장의 밤속에서 둘이 얘기를 해서 이 상황에서 이제 환관들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계속 도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다시 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되돌아갑니다. 이 와중에 해필 급속행군하던 동탁하고 마주치게 된 거죠. 참 이게 천운이죠. 이 동탁과 두 소년의 만남에 대해선 여러 가지 기록에서 묘사한 각 버전들이 있는데 일단 헌제춘추에 보면 동탁이 황제가 다시 궁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략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황제의 조촐한 일행이 궁으로 돌아오다가 멀리서 보이는 동탁의 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동탁군도 그들을 발견했겠죠. 거침없이 이때 황제에게 다가가는 동탁. 이에 황제를 수행하던 몇 안 되는 대신 중 하나가 동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탁, 썩 군을 물리지 못하겠느냐? 군을 물리라는 조령이 있었다. 나름 위험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동탁은 움찔조차 하지 않고 여유 있는 태도로 이렇게 받아칩니다. 경 같은 신하들이 중앙조정에서 나라의 대신으로서 왕실을 바로잡지 못해 오늘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오. 경들의 잘못으로 국가가 이리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내 어찌 경의 말을 듣고 군사를 물릴 수가 있겠소이까. 이렇게 일갈하고 주변의 대신들을 무력으로 위협해 싹 옆으로 치우고 나서 황제에게 다가가 그 신변을 확보합니다. 또 이런 버전도 있어요. 영웅기에 보면 하남 중부 연민공이 황제와 진료왕을 부축해 가고 있었다. 이때 황제는 홀로 말 한 피를 타고 민공과 진료왕인 한 필의 말을 둘이 나눠 타고 가고 있었다. 공경백관들이 북망판 아래에서 황제를 봉용하고 전태위 최열이 앞에서 이들을 이끌었다. 이때 동탁이 보병, 기병 수천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황제를 봉양하려 하니 이에 태위 최열이 동탁을 꾸짖으며 물러나라 라고 하였다. 헌데 이에 동탁이 분노하며 최열에게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우리는 황제 폐하를 위해 밤낮으로 수백 리를 달려왔는데 어찌 비키라고 하시는 게요. 그리고는 최열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경, 이 내가 경의 머리는 자르지 못할 것 같소? 이렇게 압도적 카리스마로 주변 대신을 찍어 누른 동탁은 황제 앞으로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황제에게 말하는데요. 폐하, 신 동탁입니다. 신이 볼 때 폐하께서 환관들로 하여금 이 난을 일으키게 하시어 실패와 화를 불러들이셨으니 그 책임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어린 동생 진료왕 유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동탁입니다. 제게 이리와 안기시지요. 이렇게 해서 동탁이 황제를 확보하고 진료왕은 품 안에 안고 같이 말을 타고 궁으로 진격해 나아갔다. 다른 한편으로 안긴 채 간 건 아니고 그냥 나란히 서로 말을 타고 갔다는 기록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묘한 건 동탁이 황제가 아니라 동생 진료왕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하가 돼서 막 황제를 꾸짖고 있어요. 황제 네가 환관을 가까이에서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냐. 근데 이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동탁이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런 유명한 기록도 있죠. 일단 동탁이 황제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시게 되었는지 좀 신에게 저간의 사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근데 헌재기에 따르면 이때 동탁이 황제에게 한 얘기를 황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고 해요. 갑작스레 나타나 주변 대신들을 일갈하여 제압하고 말을 물어오는 동탁의 기세에 눌려 그것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한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대답을 못하니까 동탁이 짜증이 났던 모양인데, 근데 이때 옆에 있던 이봉 동생 왕미인 아들 진료왕은 동탁에게 상당히 또박또박 앞뒤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탁이 진료왕에게 급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의 기록이죠. 또 후한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눈앞에 나타난 동탁 군대가 너무 무시무시하게들 생겨서 보자마자 황제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탁도 뭔가 앞뒤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앞으로 취해나갈 전략을 정확하게 짤 수가 있는데, 황제가 막 콧물 쏟으면서 울기만 하니까. 근데 이때 나이가 더 어린 진료왕이 여태까지의 진행 상황을 굉장히 조리 있게 동탁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동탁 입장에서는 그게 또 나름 소중한 정보니 이때 진료왕에게 상당히 땡큐다 하는 고마움과 감탄을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진료왕 덕에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동탁은 이건 그야말로 대아수라장이다. 특히 권력의 정점 대장군 하진 그리고 장량 같은 기존 거두들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짱은 없어진 거고 황제는 어리고 권하는 새파란 애송이 원소 원술 같은 애들만 중구난방으로 설치고 있고, 동탁의 짐승과도 같은 후각은 본능적으로 이걸 대기회라고 알아차렸겠지요. 다만 여기서 동탁이 황제는 확보했으되 거느리고 온 병력이 고작 3천 정도로 이 난리 속에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좀 부족한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때 앞서 난리 속에 하진 대장군의 그 동생 함효를 사병대장 오광과 함께 척살한 동탁 동생 동민, 오자마자 동탁은 먼저 그 난리에 일각으로 날뛰고 있던 동생하고 접선을 했겠죠. 그리고 정보를 듣습니다. 하진뿐만 아니라 그 동생 함효까지 모조리 사라진 지금이란 말이지. 그럼 대장군 하진과 함효가 거느리던 그 병력이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일단 이때 그 동민을 통해서 함효 급습을 주도했던 하진 사병대장 오광에게 접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이 오광끈으로 해서 하진 그리고 함효가 공식적 사적으로 거느리던 병력의 포섭에 빠르게 전력하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레 병력 주요 지휘관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하위 지휘관들은 당연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사실 원소가 조금만 정신 차렸어도 이걸 동탁이 아니라 원소가 다 먹을 수도 있었는데, 원소는 오직 환관 척살에만 그저 눈이 뒤집혀가지고 포스트 환관 제거 시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못했던 거죠. 타이밍 실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순간순간 상황 대처라는 건 그 뭐랄까 머리의 영역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원소도 원술도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닌데 어떤 본능적 후각, 그리고 동탁은 이때 그 주인 잃은 병력과 중간 지휘관들을 자기 밑으로 흡수하면서 역시 이럴 때는 철가루가 자석에 이끌리듯 이 사람들은 세력이 강한 쪽에 붙게 된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상당히 스마트한 계략을 짜게 되죠. 너무나 유명한 계략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후한서 내용을 보죠. 처음에 동탁에 들어올 때는 보병과 기병이 불과 3천이라 스스로 병력이 적은 게 불안하고 각지에서 복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에 동탁은 약 4, 5일은 가까운 군영에서 군사를 끌고 나가서 아침에 커다란 대열을 갖추어서 북을 울리며 돌아오기를 반복하여서 서량의 병사가 지속적으로 도성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 계략을 낙양해서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다. 동탁의 이 계략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한 거지만 또 놀라운 거는 이 쇼를 3,000명에서 계속 수차례 반복해서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도 안 들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명 동탁 패밀리가 그야말로 혼연일체의 조직력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직의 힘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그 집단의 양이겠지만 또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결속력 아닙니까? 사실 동탁이 뭐 원소처럼 원래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고작 병력 3,000명 서량에서 만들어 온 군세가 뭐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힘, 그 반동탁 연합이라는 것도 그렇죠. 집에 소도 한 마리밖에 없던 흙수저 동탁 하나 잡으려고 온 천하에 뼈대 있는 호족들이 죄다 들고 일어나서 일대 다의 싸움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온 청로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판 붙어도 동탁을 완전히 못 이겼죠. 어떻게 보면 동탁은 혼자서 맨손으로 일어나 온 천하 기득권들하고 맞짱 뜬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메이저에 저항한 마이너였다. 변방 사람이었고 집안이 주류 집안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혼자 전체 기득권들하고 대한판 승부를 벌리고 정면 승부로는 결국 몰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 한 명 한 명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으면 10배, 100배의 힘을 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아무리 덩치가 커봐야 그 안에서 맨날 의견 다툼하고 파벌 나뉘고 이러면 약해지는 건데 동탁 집단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초기까지는. 당대 적어도 갱스터 리더십 하나로만 보면 동탁을 따를 자가 또 있었겠는가. 리더십에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리더십으로 보면 유비 같은 경우는 품위와 도덕으로 부하의 존경을 사는 그런 유형. 조조는 천부적인 두뇌와 재능 그리고 문학, 예술에도 뛰어나죠. 파경미 등등 화려한 매력으로 사로잡는 유형. 동탁은 전형적인 갱스터 큰형님 리더십. 손권 같은 경우는 조율형 리더십. 부하들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여러 난립하는 호족들을 이번엔 네 말 들어줬다가 다음엔 제 말 들어줬다가 적절하게 균형자적 역할 리더십. 리더는 이렇게 스타일 즉 확실한 그 장점이 뭔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이끈다는 게 이 사람이란 게 오래 보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엔 좋다가도.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죠. 왜 축구 감독도 그렇잖아요. 처음 1, 2년은 선수들하고도 잘 지내고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다가 한 3, 4년 차부터 막 선수들하고 균열 생기고 성적 떨어지고 묘하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시간에 따라 관계가 변하는가. 오래 지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잘해준 건 별로 기억에 안 남는데 서운하게 한 건 강렬하고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리더십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딴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서운하게 한 것과 잘해준 것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 간에. 사람이 보면 상대한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면서 딱 그 순간에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1년만 지나도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싹 잊어버리고. 이런 인간이 리더가 되거나 구성원 중에 다수가 되면 조직은 허물어지는 거고 반면에 은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간직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 비로소 소수여도 강한 조직이 되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하진도 우린 그냥 삼국지 연희 초반부 잠깐 나왔던 엑스트라로만 기억하지만 그 최하층 신분에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게 실제로 하진의 사병들 보면 역사 기록에서도 하진을 위해서라면 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사병들이 소리 높여 분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보통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진도. 동탁도 하진하고 상당히 비슷한 일면이 있었을 거고 소 한 마리 겨우 있던 집에서 3,000명 집단의 절대적 우두머리까지. 어쩌면 동탁이 하진 세력을 그렇게 스무스하게 흡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진의 사병단하고 동탁하고 뭔가 좀 코드가 잘 맞았던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는 그랬겠죠. 뭔가 몇 대째 귀족 집안 사람들은 당대 신분 사회에서 일반 사병, 병종들을 좀 하대하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진이나 동탁처럼 자수성가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진 사병들이 자기 목숨 안 아끼고 달려들어 주는 것처럼 더 친근하면서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들의 삶, 서로의 삶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하튼 동탁은 이런 면 포함 소수 3천 가지고 완벽하게 펼친 병력 부풀리기 쇼를 통해 현재 이 아수라장 속에서 최대 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냈죠. 그리고 끝내 하진 함유의 그 부대들을 아수라장 속에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넣는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주에서 온 정원, 이 정원이 하진과 원소의 계략에 따라 흑산적으로 위장하고 대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동탁은 이 정원과 가짜 흑산적들, 이쪽도 이제 함께 노려왔던 거죠. 구 하진 함유군을 먹고 나니까 야 이거 먹으니 너무 좋다. 어디 딴 거 더 먹을 거 없나? 어차피 대난리통 와중인데 이랬을 수도 있고 여하튼 기회포착 능력 하나는 최고인데 이 정원도 변방 출신이고 여러모로 동탁하고 비슷해요. 본래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기록도 보이고 또 무예의 몹시 능했다고 하거든요. 비슷하죠 동탁하고. 어쩌면 그도 동탁처럼 적극성이 있었다면 추후 동탁의 위치에 정원이 있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근데 한 발 빠른 건 동탁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포죠. 여포가 정원의 부하였죠. 둘 다 같은 병주 출신으로
한미한 집안에서 빼어난 무용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여포 역시 동탁, 정원과 비슷한 커리어인 거고, 아마도 정원은 여포를 자신의 아주 아끼는 유능한 후배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삼국지 연의에는 여포가 정원의 양아들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록에는 그냥 부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여포의 캐릭터 극대화를 위해 그 양아들이었다는 그런 픽션을 추가했던 것 같아요. 이 동탁의 또 대단한 능력 중 하나가 정보전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판에 낀 게 아니라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래 있던 원소 원술보다 하진 함유 쪽 부대장들이 주인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아주 중대한 현황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조치하고, 또 역사 기록에는 그냥 짧게 동탁이 이때 정원의 신임을 받는 여포에게 접근했다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원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여포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며 정원과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이런 걸 알아야 꼬셔도 꼬실 텐데, 역사 기록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가서 야, 너 주인 배신해, 이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으니까 꼬시기에 착수를 했던 거겠죠. 역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 동탁이 하진 함유 패거리를 손에 넣으면서 그쪽 사람들을 통해 가장 먼저 도성 내에서 날뛰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 취합, 이것부터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애초에 동탁이 황제 일행하고 만난 것도 동탁이 황제 일행이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는 걸 듣고 미리 오는 길에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어떤 곳에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변식 전투에서 승리하는 쪽은 병력이 많은 쪽이 아니라 정보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다. 그러니까 동탁이 낙양으로 행군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마냥 털레털레 걸어온 게 아니라 하진으로부터 소집 공문을 받고 나서부터 재빠르게 정보원을 먼저 파견했거나 아니면 미리 심어놓은 사람을 활용했거나, 그래서 가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정보 파악을 해가면서 발걸음을 움직였을 개연성이 있죠. 황제도 딱 제대로 찾아내서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우연, 이 산물이기만 했겠는가. 그리고 동탁이 처음 황제랑 조우하고 했던 게 사소한 질문을 던졌다. 근데 그 질문에 황제가 대답을 못해서 동탁이 실망했는데 진료왕이 잘 대답해줘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통은 그런가 보다, 황제가 멍청했나 보다, 그런 사례로만 인식하는데, 여기서 굳이 동탁이 꼬치꼬치 황제한테 질문을 막 해댔다는 게 또 범상치 않은 거거든요. 주변 가신들은 다 자기네 이익에 따라 날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차라리 날 것의 정보를 그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냥 소년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요는 질문을 했다. 즉 정보를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했다. 우리가 흔히 동탁을 짐승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대단히 스마트하고 노련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 당시 애송이었던 원소 원술보다 한 수 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정보에 밝은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정보에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적으로 진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그걸 캐치해내는 능력, 동탁은 그게 최고였다. 당시 원소가 30대 중반으로 추정, 반면에 동탁은 아마도 50대쯤 되었을 거예요. 경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중앙 귀족 자제들 입장에선 동탁이 그냥 변방, 야만, 촌놈으로 보였겠지만 100회가 넘는 전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아까도 황제 주변 대신들이 동탁한테 저리 꺼져 이러니까 동탁이 중앙 대신이라고 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내가 네 목은 못 베겠냐? 이렇게 반격하는 그 엄청난 모습. 삼국지 관련 여러 창작물의 동탁이 그냥 여색의 환장한 짐승으로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을 거예요. 카리스마 및 사람을 끄는 매력 플러스 정보의 소중함을 아는 스마트한 잔머리 대왕.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여포에게 접근하여 결국 그마저 사로잡고 마는데, 근데 병주 지역에서 나름 돈독한 우애를 다졌으니 정원과 여포 이 둘 사이가 왜 찢어진 건가? 동탁이 뭘 했길래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었던 것인가? 삼국지 연의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동탁이 적토마를 주면서 꼬셨다고 하죠. 당연히 이건 픽션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말 한마리 줬다고 이렇게 홀라당 배신을 하겠느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요즘으로 치면 무슨 한 5억짜리 외제 스포츠카 한 대 뽑아주면서 야, 그쪽에서 버리고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스카우트. 이러면 넘어갈 수도 있긴 하죠. 다만 이건 철저히
그 연희의 픽션이라는 거. 조금 사이드 얘기하자면 그럼 이게 픽션이면 적터 말하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진짜 실제 했던 말이냐? 뭐 그런 의구심도 순간 들 수 있는데요. 이 말 나온 김에 적터마의 실제 역사를 좀 알아보면 일단 적터마라는 말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주인이 여포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사 여포전에 보면 여포는 적터라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중 적토, 인중 여포, 말 중엔 적터요, 사람 중엔 여포다. 이것도 정사 여포전의 주석으로 달린 그 조만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조만전,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중엔 여포가 있고 말 중엔 적터가 있다고 했다. 이 얘기가 사실 그 여포가 멍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배신자 야비한 놈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중 여포, 사람 중엔 여포가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면 그렇게 멍청하고 지략도 없고 배신이나 하는 얍삽한 놈이고, 이런 인간이면 당대 사람들이 사람 중에 최고라는 그런 엄청난 호평을 해 주었겠느냐. 이 여포도 실제에 비해 상당히 많이 왜곡되었다. 특히 후일 승자가 된 두 영웅 조조와 유비를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그 이유가 있었기에 왜곡을 당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조조와 유비가 건국자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사가들이 여포에 대해서 좋게 기록을 했겠느냐는 거죠. 조조만 해도 그 영웅이 살면서 진짜 목숨을 완전히 잃을 뻔한 대위기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좀 그 실체가 애매하긴 하지만 적벽대전이라든가, 이건 제가 일전에 적벽대전의 진실 시리즈에서 다 밝힌 거니까, 뭐 마초랑 싸울 때, 그리고 진짜 엄청난 대위기가 바로 여포랑 싸울 때였거든요. 조조가 아주 그냥 제대로 꽃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포한테 쓸려버릴 뻔 했는데, 이때도 나름 천신만고 끝에 극복을 해낸 거죠. 그 조조를 그렇게 대고생시켰던 여포니 만큼 그렇게 멍청하고 허술한 인물이었겠느냐. 인중 여포, 그냥 단순히 싸움 잘한다고 붙여주기엔 너무 과한 호칭이죠. 세세한 건 나중에 여포 시리즈 할 때 한번 하기로 하고, 여하튼 사료상으로는 동탁이 적토를 줬다, 적토를 꼬셔서 배신시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여포가 왜 홀랑 동탁한테로 갑자기 넘어갔느냐? 말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동탁이 당대 이 사태 직전까지 중앙정계 최강이던 하진 패거리를 품에 안았다. 그 군세를. 나름 정치적 안목이 있던 여포가 지금 출세를 위해선 저 동탁이란 분에게 붙어야겠구나. 이거라면 그간 우린 동탁이 먼저 여포를 꼬시려고 접근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여포 쪽에서 먼저 동탁한테 입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사 여포전엔 동탁이 여포를 꿰어 정원을 제거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표현 뉘앙스는 동탁이 먼저 접근한 것 같긴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양 사람, 동탁이 병주군의 그 조직 내 메커니즘을 그 난리통 속에 빠르게 파악을 해서 아, 여포라는 놈이 나름 핵심이구나, 이걸 순식간에 캐치해서 잽싸게 접근한다. 이거라면 동탁의 정보력이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거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진 또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배신 유도 첩보전이라는 게 잘못하다가는 그 움직임이 상대 수장에게 발견되면, 즉 정원한테 들통나면 그런 움직임이 정원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서에 따르면 정원도 무력이 보통이 아닌 인물인데 최소한 원소파로 잽싸게 붙거나 뭐 그런 움직임은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배신 꼬시기 접근이 까딱 잘못하면 여러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쟤한테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비밀이 새나가지 않으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확신의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여포란 인물이 야망이 대단했던 인물인 것만은 맞아 보이기에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와 센터에서 천하를 한번 틀어주어 보겠다, 난리 속에 이런 야심을 품은 게 동탁만이었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똑같은 출세 야심을 여포도 품었을 수 있죠, 동탁처럼. 다만 지금 대세가 동탁이 기울어 가는 것 같으니 차라리 정원의 목을 갖다 바치고 동탁 밑에서 고속 출세길 한번 뚫어보세. 어차피 동탁이나 여포나 변두리 사람이고 원술처럼 집안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승부를 걸어야 출세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탁이 황제를 중간에 낚고채는 승부를 걸었듯 여포도 동탁에게 배팅하는 승부를 걸었다. 그리고 오히려 여포가 먼저 동탁에게 은밀히 다가갔을 가능성도 크다. 밑도 끝도 없이 동탁이 당시 여포가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누군 줄 알고 섣불리 다가가다가 정원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 갑작스러운 밑도 끝도 없는 배신에는 여포는 가만히 있는데
동탁이 묘한 계략으로 여포가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이런 배신 같은 큰 결단을 할 때는 그걸 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배신시키는 쪽에서는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한쪽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수를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야, 네가 배신 안 하면 오히려 네 주인이 너를 숙청해버릴 거야. 그럴 위험성이 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탁이 여우처럼 이런 계략을 썼을 수도 있어요. 하나 상상을 해보자면 당시 정원의 병주군이 굉장히 기괴한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확산적으로 변장하고 도성 근처에서 소요를 일으켜라 막 불지르고. 근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미친 짓이잖아요.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 잘 있는 데를 그냥 불 지르는 거니 이게 뭐 천인공노할 짓인데, 근데 이 진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관련자들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문제는 당시 그 일을 지시했던, 즉 나중에 문제되면 뒤를 막아줄 하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있죠. 황당한 죄를 지어버린 정원군 내부에서도 하진의 사망 후 무언가 이 부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을 수 있죠. 실제로 정원이 그랬을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정원 본인도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생기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내 밑에 부장들이 제멋대로 날뛴 거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기. 여튼 모든 불안은 이 괴기한 계략의 이반은 원소가 했다고 하더라도 총책임자였던 하진, 그가 세상에서 사라진 거기 때문에 실제 정원이 그런 꼬리 자르기 움직임을 설사 보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원군을 꿀꺽 먹으려는 사람이 볼 땐 그걸 구실로 해서 정원군 내부를 뒤흔드는 의심 암기를 퍼뜨려서 배신을 유도하는, 예를 들면 동탁의 사람이 여포한테 쓱 가서 이복의 여포공, 자네 지난번에 한해에서 그 대소요 때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 지금 자네 죽은 정원이 그 모든 잘못을 자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네. 특히 이 계략을 이반했던 원소 역시 이제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을 빼려고 하고 있어. 이러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했던 여포 자네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네. 그러나 우리 동탁공은 그 괴상한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일세. 자네가 지금이라도 자네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정원을 제거하고 우리 쪽으로 와준다면 자네가 일으켰던 한해 소요의 모든 잘못은 우리 동탁공이 다 덮어주실 걸세. 우리 동탁공이 패밀리아나는 끝내주게 잘 지켜주시는 분 아닌가? 어떤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야비한 정치꾼들의 술수에 자네가 희생양이 될 게 무엇란 말인가? 어서 결단하시기에 시간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구슬르면 어떤 사람이 안 넘어오겠는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죠. 다만 제가 소설을 쓴다면 말 한마리 스포츠카 하나로 획가닥 돌아섰다. 이런 거보다는 당시 정황상 이 밑도 끝도 없는 배신에는 뭔가 이러한 류의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포 본인이 야망에 차 순식간에 대세로 떠오르던 동탁에게 먼저 꼬리를 쳤다, 이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합리적 개연성으로 치면 이쪽도 가능성이 꽤 커 보이긴 해요. 만일 이거라면 꼬리를 여포가 먼저 친 게 아니라 여포 꼬리를 계략으로 동탁이 확 잡아 당긴 거겠죠. 물론 넘어왔을 때 보상도 엄청나게 약속을 했을 거고요. 사람을 진짜 사로잡아야겠다,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째째하게 아끼는 모습 보이면 안 되죠, 절대. 동탁이 그 사람이 결단력이 있고 호쾌하잖아요. 뭐 인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전 사마이 시리즈 때 사마이 최대 강점, 빠른 결단, 결단의 스피드. 동탁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결단의 스케일로 따지면 동탁이 더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정원의 목을 베어들고 정원군을 장악한 후 동탁에게 온 여포를 동탁은 기도위로 임명한 한편 이제부터 나랑 부자관계를 맺자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결국 이렇게 동탁은 병주군까지 자기 휘하로 손에 넣게 됩니다. 소소하게 몇천 가지고 왔다가 갑자기 새를 몇 배로 불린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동탁이 지난 시간 물고기 잡는 척하다가 튀는 뭐 그런 잔머리 전술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의외로 큰 그림도 잘 그립니다,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나중에 반동탁 연합군 온 천하하고 맞짱을 뜰 때도 도읍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가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동탁이 쫄아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나름 빼어난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마치 비단 수천 피를 자기가 갖지 않고 과감히 부하들을 위해 포기할 줄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다. 대부분 망하는 게 다 가지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뭘 버려야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장안천도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략적 용단이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반동탁 연합군 대전 이야기할 때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그 시선은 동탁이란 사람이 단순한 그 한두 전투에만 매몰되는 그런 단순 싸움꾼이 아니라 큰 판을 읽는 능력도 있었다. 그 큰 판을 읽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진이 각지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할 때 애초에 그냥 털레털레 오는 게 아니라 이 판에서 내가 취해야 할 수는 무엇인가, 황제를 장악하고 각지 군벌들 중에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세력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최고가 된다. 사전 철저한 정보전을 통해 그 정보에 기반해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큰 그림을 잽싸게 크게 그려나가는 한 수 한 수를 놓아갔다. 중앙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동탁이 난데없이 나타나 황제를 확보하고 하진, 함유 등 최강세를 흡수한 것, 이게 다 그냥 우연히 갑자기 성립된 일이었겠느냐. 그때그때 돌아가는 정황을 예민하게 판단하고 순식간에 내가 먹을 파이를 가장 극대치로 키우는 큰 그림, 로드맵을 빠르게 잽싸게 그릴 줄 아는 능력. 물론 운이란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일정 정도 동탁의 이런 능력이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그럼 이렇게 동탁이 큰 그림을 갑자기 그리며 급성장하고 있는 사이에 애초에 이 난을 주도했던 원소는 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무슨 스포츠 중계 보듯이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단 말인가? 사실 동탁이 이렇게 초급성장할 수 있었던 건 도성내가 질소고 뭐고 다 박살나는 아비규환이 열렸기 때문인데, 사실 이 아비규환을 만들어낸 건 원소의 나름 고심에 찬 계략과 일선에서 직접 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싸워댄 그의 고생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원소도 참 천하장사죠. 주먹으로 2명이나 저 세상으로 보냈을 정도니. 근데 이렇게 고생만 했을 뿐 발생한 떡은 지금 동탁이 홀랑홀랑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먹만 휘두를 줄 알지 뭐 한 거냐. 이 원소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당연히 갑자기 갑툭튀한 동탁이 순식간에 새를 뿔리자 이를 경계해서 더 크기 전에 그를 도모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가 당연히 원소 캠프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 포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탁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 강병을 끼고 저러는 모습을 보니 필시 뭔가 음흉한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동탁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러시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엔 그에게 지배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소공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동탁의 주력군은 지금 멀리서 와서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강습하면 대단해 보여도 필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환관 때려잡을 때는 지체 없이 치고 들어와 마구 주먹을 휘두르던 원소가 여기서는 상당히 갈등을 하는데요. 사실 신규로 새로운 집단을 대거 포섭했으면 그 조직의 조직력이 단기간으로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신규 영입, 그 파에 대한 또 내부 정리나 조직 정비가 되고, 하여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직력은 점점 굳건해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초장에 밟아야 사실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3회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던 조조의 한중 장로정벌 이후에 그때 그 기세 그대로 촉으로 밀고 내려갈 거냐, 여기서 스톱할 거냐, 이때 중단은 강력하게 밀고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이유인즉슨 당시 촉을 장악하고 있던 유비가 유장에게서 뺏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 합류파와 기존 유비군 상호 간의 조직이 끈끈하지가 않다. 지금 타이밍에 밀고 내려가야 한다. 근데 적벽에서 너무 기세대로 밀고 내려가다가 한번 대여서 그런 건지 조조가 여기서 스톱을 선언하죠. 이 중단이 개탄을 했는데 결국 조직 정비하고 밀고 올라온 유비에게 한중을 뺏기고 말죠. 이때 포신의 조언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타이밍 놓치면 몇 배는 힘들어진다. 원소, 당신 세력 대단하지만 동탁 저거 변방 촌놈이라고 비웃다간 당신이 동탁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에 찬 조언에 그럼 원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원소도 사실 자기가 천하를 먹으려고 이 모든 계략과 주먹질을 다 했던 건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뜬금포 동탁하고의 충돌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환관 대숙청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는
환관만 없으면 뭐 내 세상이지 이런 생각을 원소가 막연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뜬금없이 중앙조정에선 알아주지 않던 저 먼 서량에서 갑자기 이런 대괴인이 나타나 버렸으니, 그렇지만 원소도 4세 30 천하제일의 명문가, 또 어렸을 때부터 오만 집안 내에서의 무시를 딛고 일어선 천하제일인이 되겠다는 그 근성, 쉽게 갑툭튀 괴인에게 지고 물러나긴 너무 억울하죠. 이제 원소와 동탁 이 둘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환관이라는 벽을 넘고 또 만난 동탁이라는 벽, 원소는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일대 두 걸물 간의 정면 충돌과 이 이후 계속 이어지는 여러 스토리들은 또 3편에서 마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로 제게 도움 주시는 그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탁 2편보다 다음 동탁 3편은 더 재밌게 구성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